자, 잉글랜드는 호기롭게 전쟁을 선포했지만 초기 상황은 잉글랜드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의 국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프랑스의 인구는 약 1,700만 명이고 잉글랜드 인구의 4배 정도 됐습니다. 400만밖에 안 돼요? 네. 잉글랜드가? 지금은 몇만 700년 전이니까. 그다음에 봉건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싸우는 전력이죠. 즉 기사의 숫자도 유럽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과연 강대국 프랑스와 대서양 건너에 있는 작은 섬나라 잉글랜드와의 전쟁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1339년 10월에 이르러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가 약 1만 2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직접 프랑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이끌고는 왔지만 잉글랜드군은 프랑스 군과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프랑스의 수많은 경작지, 마을, 그리고 방어가 허약해 보이는 도시들을 약탈하고 불태우고 주민들을 학살합니다. 프랑스에 비하면 잉글랜드군이 전력면에서 열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면전 대신 소규모의 병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전을 펼치는 것이죠. 10여 년간 약탈에 대응하던 프랑스의 왕 필립 6세는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고 대규모 병력을 모집해서 직접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필립 6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영주들이 데려온 병력은 약 3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프랑스군의 자랑거리인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기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긴 창과 온몸에 무거운 뭘로 만들었을까요? 청동. 청동, 철. 철, 맞습니다. 저게 엄청 무겁다면서요. 가본 무게만 보통 20에서 24kg, 25kg 정도? 근데 여기에 뭐가 더 붙냐면 헬멧 무게, 투구 무게가 한 2에서 4kg 정도. 자, 이런 식으로 프랑스는 영주들을 통해 많은 기사를 키웠고 이 기사들은 이미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검증된 전력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기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덕목이 바로 기사도입니다. 적에게 등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명예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또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등이 기사도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쟤는 기사답지 못해. 그런 인식을 받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기사도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 듀마의 삼총사 책 아시죠? 아, 네, 제가 출연했던 뮤지컬이죠. 예. 아, 네. 말로 나왔어요? 뭘로 하셨나요? 달타냥으로 나왔어요. 달타냥으로. 그때 맞아요. 얘기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 여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되게 낭만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기사도라고 하고 요즘에 이제 여성들을 향한 매너 그런 것도 이제 기사도에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네. 저렇게 무장을 아주 막 완벽하게 한 기사들에 맞선 잉글랜드 쪽의 전력은 어땠나요? 네, 프랑스 왕 필립 6세가 약 3만의 대군을 이끌고 나선 반면에 잉글랜드 에드워드 3세에겐 약 만여 명의 병력밖에는 없었습니다. 그중 갑옷을 입고 무장한 기사는 2,000명 정도. 드디어 두 나라의 군대가 이제 제대로 맞붙어서 전투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46년에 벌어진 크레시 전투입니다. 이제 에드워드 3세는 크레시라고 하는 곳에 먼저 도착해서 지대가 조금 높은 언덕에 자리를 잡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잉글랜드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지도의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프랑스 군대의 진영이고요. 이제 에드워드 3세는 여기 약간 구름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략 한 햇발 20에서 60m 등 작은 언덕입니다. 작은 언덕 위에 진을 펼치고 있고 에드워드 3세는 병사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말에서 내리라는 것입니다. 말을 타면 돌격할 때는 용이하지만 방어를 하기에는 빈틈이 많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왕 필립 6세는 이러한 상황을 대략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낸 척후병이 이 상황을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잉글랜드인들이 철저하게 전투 대응을 갖추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쉬고 내일 저녁을 가다듬어 진군할 것을 간언드립니다. 필립 6세도 그 말을 듣고 조언을 받아들여서 기사들에게 일단 멈춰서 진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적과 대치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프랑스 군 내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부에서요? 네. 여기서 정식 문제 나갑니다. 무슨 문제일까? 기사들은 왕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진격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혜성 씨, 갑옷을 벗고 쉬었다가 다시 진격하기 어려워서 그냥 입은 김에 쭉 갔어요. 옷 갈아입기 귀찮아서 땡! 틀렸습니다. 왕이 말하는데 왕이 야 멈춰라. 근데 이거 벗었다 하기 싫어. 그냥 이러면서 갔다고? 기사분들이 다 지원이 형 같은 스타일이네요. 뭐가요? 아니 나 못 벗겠어. 오답이래잖아요. 정답. 규현 씨, 전장이다 보면은 이게 막 형은 진격하라 뭐 멈춰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스탑을 했는데 이게 Let's go로 들은 거예요. 잘못 들려서 거의 다 오셨습니다. 그래? 정답. 오답이고요. 네, 혜성 씨. 왕의 명령이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보냈는데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혜성 씨 정답입니다. 자, 3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움직이다 보니 저 선두에 서 있던 왕의 명령이 뒤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지. 그래. 확성기 같은 게 없으니까. 여기서 이 기사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앞으로 달려나간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오랜 기근 때문에 불황이 심했는데 그 때문에 이제 이 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부족한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적군을 포로로 잡아서 그 몸값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아, 돈으로 파는 거구나. 아. 그러니 프랑스 기사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서로 포로를 잡겠다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결국 프랑스의 3만 명에 달하는 이 군대는 잉글랜드 군이 있는 언덕을 향해서 그대로 돌진합니다. 프랑스 왕은 당황했지만 도저히 이들을 어떻게 이제 제어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사실 프랑스 왕이 믿고 있는 구석이 하나 있긴 했어요. 그것이 바로 유럽에서 강하기로 소문난 제노바의 용병을 약 3,000명이나 고용해서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제노바 용병들이 썼던 무기가 있는데 바로 석궁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게임에서 잘 알지. 잘 알죠. 제노바인 용병대들이 쓰던 석궁입니다. 활을 장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워낙 이게 타이트하게 강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손으로 잡아당기지를 못하고 돌려서 잡아당기고 화살을 장전하고 그리고 발사하는, 그리고 잉글랜드 병사들이 쓰던 궁수들이 쓰는 장궁입니다. 잉글랜드 군에는 이런 장궁을 쓰는 궁수가 무려 7,000명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언덕 위에 있던 잉글랜드 궁수들은 하늘을 어둡게 뒤덮을 정도로 많은 화살을 쏘아댑니다. 제노바 용병대는 석궁으로 이걸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석궁은 장궁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쏘아대는 이 잉글랜드군의 화살에 대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악재가 하나 겹쳐집니다. 바로 전투 전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 석궁을 쓰는 제노바 용병들에게는 비는 좀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석궁이 습기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최악이네. 용병들은 결국 전장을 벌이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프랑스 측 사령관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프랑스군의 전진을 가로막는 저 오합지졸들을 짓밟아라. 기사들은 명령에 따라서 거침없이 진격하면서 선두에서 후퇴하던 이 제노바 용병들을 짓밟고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용병들이 죽어가면서 비명을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비명을 듣고 또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였을까요? 지고 있다고. 그렇죠. 앞에서 그런 비명 소리가 나니까 후위에 있던 뒤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프랑스 기사들이 우리 편이 공격당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해서 계속 멈추지 않고 밀어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내린 그 비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 비 때문에 언덕 아래가 발이 푹푹 빠질 만큼 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궁수들의 화살 세례에 먼저 말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쓰러진 말에서 이제 겨우 일어나서 기어가다시피 한 이제 프랑스 기사들은 잉글랜드 보병들의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결과는 잉글랜드의 압승. 누가 봐도 프랑스는 처참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반전의 승리였습니다. 이때 프랑스군이 약 4,000명 사망하고 자신도 목에 화살을 맞은 채 필사적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피터 씨, 그 당시에 저 잉글랜드 장궁이 얼마나 유명했어요? 지금도 그런 롱보우라고 해요, 장궁. 그 로빈 후드도 들어본 적 로빈 있죠? 후드. 뭐 영화 몇 개도 나오고. 제가 했던 뮤지컬이죠. 로빈 후드 했어요? 역사 뮤지컬 전문이야. 활로 나왔어요. 근데 그 로빈 후드는 진짜 전설 속의 명궁이고 주로 쓴 그 무기도 장궁이었어요. 하고 그때 당시 잉글랜드 왕도 매주 1월마다 남자들 활쏘기 연습해야 된다는 법까지 지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 그냥 매주마다 자연스럽게 실력을 키웠죠. 네. 네, 맞습니다. 크레스 전투 이후 잉글랜드군의 사기는 크게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크레스 전투 이겼으니까 계속 뭐 돌격하나요? 그렇죠. 크레스 전투 이후 에드워드 3세가 정한 다음 목적지가 바로 프랑스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 깔레라는 곳입니다. 깔래요? 칼레? 자, 깔레는 위치상으로 프랑스와 잉글랜드를 잇는 최단 거리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랑스를 침공할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깔레 시민들은 정말 완강하게 잉글랜드의 공격에 저항했지만 승기를 잡은 잉글랜드군은 결국 깔레를 점령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 에드워드 3세는 약탈을 통한 수많은 전리품과 함께 잉글랜드로 승전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나라는 이때부터 약 7년간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흑사병이 깔레를 점령한 바로 그 다음 해 전 유럽을 휩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3분의 1이 죽었다는. 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양국 모두 도저히 전쟁을 계속할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흑사병이 어느 정도 유럽을 휩쓸고 잠잠해질 무렵 1355년 기회를 노리던 잉글랜드 군이 다시 프랑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에드워드 3세가 아니라 에드워드 3세의 장남인 흑태자라고 불리던 그의 아들이 군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프랑스에서도 크레스 전투에서 패배했던 바로 그 필립 6세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장 2세가 잉글랜드에 맞서게 됩니다. 그 피터 씨가 그러면은 혹시 알고 있는 흑태자 뭐 이 그림들 보다시피 되게 강한 이미지잖아요. Black Prince라고 부르죠, 영어로. 흑태자. 흑태자는 물론 이름은 아니죠, 별명인데 그런 설들이 있어요. 그 검은색 갑옷 입기 때문에 전쟁터에 갔을 때 하고 또 전쟁터에서 악마처럼 되게 잔인하게 상대방을 죽이고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무시무시한 인물이었죠. 프랑스에는 어때요? 프랑스 이제 장 2세는 별명이 The Good, Le Bon, 이 좋은 사람으로 이제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기사도 정신이 정말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미지가 반대되네요. 뭐 악마와 좋은 사람. 네, 맞습니다. 선제 공격을 시작한 것은 잉글랜드의 흑태자였습니다. 보르도를 시작으로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무려 1000km 정도를 행군하면서 수많은 마을을 약탈해 나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왼쪽에 보르도가 있죠. 예, 보르도로부터 출발해서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이 길이 흑태자의 약탈 행로입니다. 거의 프랑스 남부를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왕복하게 됩니다. 흑태자의 이러한 잔혹한 도발에 프랑스의 왕 장 2세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대규모 군대를 소집해서 흑태자가 이끄는 잉글랜드 군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두 군대는 1356년 9월 다시 피할 수 없는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흑태자가 이끄는 잉글랜드 군대는 약 7,000명 정도였고 프랑스의 왕 장 2세가 이끄는 군대는 그 2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 2세의 아버지 필립 6세도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크레시 전투에서 완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 2세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전술의 변화를 주기로 합니다. 바로 보병 중심으로 전술을 짜게 됩니다. 크레시 전투에서 말 타고 공격했다가 박살난 경험. 그래서 잉글랜드처럼 우리도 말에서 내려서 싸워보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뭔가 그럴싸하게 들리는데요? 나쁘지 않아.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잉글랜드군이 이번에도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언덕 위로 가기 위해서는 군데 발이 빠지는 습지까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진영상으로 거길 자리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길 왜 가요? 적이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아, 그 기사도 때문에? 이제 말에서 내린 채 돌진했던 기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늪에 빠져요. 또 늪에 늪에 빠지고 반복이 돼? 갑옷은 수십 킬로나 되고 이거 대접인데. 기사도 정신에 충만해서 눈앞에 적이 보이니 달려가고 혹시나 모를 포로를 잡아서 몸값을 받아낼 요량으로 덤볐던 이 기사들은 결국 지쳐서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 멀리 언덕 위에서 날아오는 잉글랜드군의 화살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크레시 전투의 악몽이 반복되고 프랑스 군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연패네요. 아니, 너무 바보 같은 전략이었어. 자, 이때 프랑스의 국왕 장 2세, 이제 궁지에 몰린 장 2세는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림을 보겠습니다. 전략을 잘못 짠 거야. 뭐야? 자, 왼쪽이 장 2세입니다. 무엇을 건네고 있나요? 장갑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지? 자, 중세 시대엔 전쟁터에서 장갑을 건넨다는 것은 자진해서 포로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영국군의 포로가 되겠다고요?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닌가? 아니, 좋은 사람이라 그랬잖아. 좋은 사람. 아니, 너무 한 번의 전투로 저렇게 왕이 포로로 잡힌다는 건 그럼 왜 싸운 거지? 전쟁에 나가도 죽이질 않습니다. 왜? 죽여봐야 포로로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돈 받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몸값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에서는 전쟁이 한창 벌어지는 중에도 포로가 되겠다고 밝히면 그렇게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프랑스 왕 장 2세의 선택으로 왕뿐만 아니라 왕자 그리고 같이 따라했던 약 20여 명의 고위 귀족 그리고 2,000명의 기사들까지도 잉글랜드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잉글랜드의 프랑스는 참패하게 됩니다. 이때 잉글랜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조약이 바로 브레티니 조약입니다. 첫째, 프랑스 왕에 대한 잉글랜드 왕의 모든 봉건적 의무를 면제한다. 둘째, 프랑스는 잉글랜드에 아퀴텐을 넘겨준다. 셋째, 대신 잉글랜드 왕은 프랑스 왕위를 포기한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 안 되는 거였는데 원래? 여전히 계속 명목상으로는 프랑스 왕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대신 무엇을 얻었습니까? 땅. 그렇죠. 아키텐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봉건제 신하가 폐지. 아니게 되네요. 신하가 아니게 됩니다. 즉 프랑스 왕의 신하일 수밖에 없는 공작이란 타이틀을 스스로 내던지고 보르도를 포함한 이 부유한 아키텐 지방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때 프랑스 내에서 잉글랜드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전투 4년 뒤에 이제 브레티니 조약이 체결되는데 조약으로 확인된 영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훨씬 커졌네. 잉글랜드 영토가 거의 4배가량 커지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프랑스의 3분의 1을 잉글랜드가 차지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포로로 잡힌 장 2세 왕 있잖아요. 네. 결국 뭐 몸값 협상 어떻게 됐어요? 당시 포로였지만 사실 왕을 포로로 잡는 거는 좀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포로를 막대하지는 않습니다. 잉글랜드 영국에 가서도 장 2세는 정말 왕으로 대접을 받아요. 자기 궁정도 차리고 신하들도 데려오고. 아, 포로인데도요? 네. 정말 희한한 세상이네요. 잉글랜드 입장에서도 어쨌든 장 2세를 포로로 잡았으니까 뭘 요구할까요? 돈을 요구하고. 그렇죠. 몸값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요구해요? 이제 프랑스 왕실에 요구하는 거죠. 왕실에. 예. 아니 왕실에. 이미 땅 받았잖아요. 그거 땅만 받고 하면 너무 땅 재미없잖아. 받고 더? 그렇죠. 왕이면 왜냐 땅을 받은 거는 땅을 받은 거고 일단 포로에 대한 몸값은 받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그렇죠. 왕인데. 장 2세의 몸값은 당시 화폐로 300만 크라운, 황금으로 치면 약 12톤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계산해 봤더니 오늘날 시세로 약 6천억에서 7천억 사이? 6천억에서 7천억 사이? 우와. 근데 왕실에서 되게 웃기게 됐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저희 왕세로 뽑을게요 이러면은. 그냥 거기 두세요. 네, 저희 왕세로. 근데 그러기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좋은 사람. 프랑스 왕실은 당연히 이 금액을 한꺼번에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300만 크라운은 프랑스 1년 예산의 거의 2배, 2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와. 결국 그래서 잉글랜드 왕실에 선금을 지불하고 아, 계약금식으로. 할부예요, 저 할부? 계약금식으로 선금을 지불하고 프랑스에 있던 자기 두 아들을 볼모로 맡겨두고 본인은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프랑스 귀환한 장 2세는 이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쓰지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마련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지 뭐 수입 잘 나는데 다 뺏겼는데 뭐. 자, 여기서 정식 문제가 나갑니다. 프랑스에서 몸값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 장 2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구하지 못한 장 2세는. 정답. 그냥 필요? 그거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들 포기하고 그냥 퉁쳐요. 일 포기하고 퉁친다.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안 했어. 오답입니다. 정답. 잉글랜드 가서 살아요? 잉글랜드로
다시 돌아간다. 실루엣이 정답 인정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 도저히 못 깎겠어 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예. 나 다시 포로. 대신 그럼 아들들은 돌아오고요? 그렇죠. 아,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진짜 하는 좋은 거예요? 사람이네. 장 2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샤를 5세라는 인물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잉글랜드에 빼앗겼던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네. 대단히 뛰어난 전략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행운은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병약하던 샤를 5세가 42살의 나이로 일찍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아들인 샤를 6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문제는 바로 이 인물이 미치광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샤를 6세는 20대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이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떠들면서 자기 몸에 손도 못 대게 했대요. 그리고 목욕도 거부하고 무려 5개월 동안 옷도 갈아입지 않는 등 기행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를 통치도 못하고 했고 그냥 나라 전체가 그냥 또 좀 흔들렸겠는데요. 그렇죠. 프랑스가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권력을 잡은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치광이 왕의 숙부인 부르고뉴 공작 그리고 그들의 측근이었습니다. 자, 이 부르고뉴 세력이 왕을 대신해서 프랑스를 쥐락펴락하던 중에 정권의 실세였던 부르고뉴 공작이 어느 날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측근들은 이 암살을 프랑스 왕실의 음모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치광이 왕 대신 권력의 실세로 등장한 부르고뉴 파가 잉글랜드와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어머나. 카오스 자체네 카오스 그냥.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시기 잉글랜드에 아주 강력한 왕이 등장하면서 내분에 빠진 프랑스를 정말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 승리의 주역은 바로 헨리 5세였습니다. 헨리 5세는 아직까지 받지 못한 장 2세의 몸값이 남아있잖아요. 이 몸값을 받지 못했다는 구실로 군사를 일으켜서 프랑스를 침공했고 1415년 아쟁꾸르라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났고 이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4년 뒤에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까지 함락시킵니다. 그야말로 프랑스를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헨리 5세는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운명을 바꿀 하나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바로 이 조약이 트로아 조약입니다. 프랑스의 샤를 6세의 딸과 잉글랜드의 왕인 자신이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왕자가 태어나면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공동 왕이 된다는 엄청난 내용의 조약이었습니다. 진짜 특이하다. 자, 그렇다면 이 트로아 조약으로 가장 억울해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들이죠. 그렇죠. 샤를 6세의 아들 샤를 7세였습니다. 샤를 7세는 미치광이 왕 샤를 6세의 아들로 프랑스 왕위를 이을 예정이었는데 트로아 조약 때문에 졸지에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렇게 샤를 7세의 왕위 계승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프랑스의 공주와 헨리 5세는 진짜 결혼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자가 태어납니다.
이로써 1422년 당시 생후 9개월밖에 안 되는 아기가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공동 왕의 자격을 얻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 혼란스럽겠다. 그 왕이 바로 헨리 6세입니다. 앞으로 잉글랜드와 프랑스 이 두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대로 잉글랜드의 헨리 6세가 프랑스 왕으로 인정되면 프랑스는 잉글랜드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리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프랑스에서 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사실 잔다르크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미스터리입니다. 소문과 전설이 정말 쌓이고 쌓여서 이게 전설인지 역사적 사실인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잔다르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잔다르크와 관련된 방대한 재판 기록이 남아 있어서 오늘은 잔다르크의 공식 기록과 증언을 통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녀에 대한 비밀을, 진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다르크는 100년 전쟁 기간 중에 프랑스 동부의 롱레미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농부였다고 하고요. 잔다르크는 부모님을 도와서 그냥 농촌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따로 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글을 읽고 쓰는 법도 몰랐고 그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독실한 소녀였다는 것 말고는 사실 별다른 특징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424년 여름 12살의 잔다르크는 이상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야? 귀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위기에 빠진 프랑스의 왕을 구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또 뭐 신의 계시 같은 거네요? 그렇죠. 몇 년이나 이런 이상한 경험을 반복하게 된 잔다르크는 결국 이를 천사의 목소리,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의 목소리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동네미 인근에 위치한 보클레르라고 하는 곳의 수비 대장을 찾아가서 자신이 들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로 작정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적을 공격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국은 왕세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며 이 나라를 왕에게 맡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용기가 진짜 대단하네요. 어린 나이에. 그렇죠. 이 말을 들은 수비대장은 말 그대로 어이없어합니다. 그리고 잔다르크의 뺨을 몇 대 때리고 쫓아내 버립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정문 앞에 웬 여고생이 찾아와서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남북 통일을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꼴입니다. 진짜 쫓겨났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줄기차게 수비대장을 찾아가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노력에 탐복했는지 결국 수비대장은 자, 신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소녀가 전화를 아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연락을 취합니다. 당시의 여성은 당연히 머리를 기르고 치마를 입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잔다르크는 옷을 갈아입고 헤어스타일에도 변화를 줍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그림을 볼까요? 머리를 짧게. 자, 잔다르크는 여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남자의 기사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장을 한 상태로 약 500km를 이동해서 왕세자 샤를 7세가 있는 쉬농성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왕세자는 두 팔 벌려 잔다르크를 환영했을까요? 아니.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는 거의 역사적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왕세자 샤를 7세가 잔다르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왕세자의 의복을 다른 사람에게 입혀둔 채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은 커다란 홀에 자신은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숨어 있었다. 그런데 홀에 들어온 잔다르크는 숨어있던 샤를 7세를 향해서 곧바로 다가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귀하신 왕세자시여 처녀 잔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군주께서는 전하가 왕관을 쓰시고 프랑스 왕이 되어 하늘의 군주의 권한을 위임받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샤를 7세는 어땠을까요? 놀랬겠죠 일단. 이제 조금씩 아니. 믿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이거를? 그치. 좀 허황되고 황당하고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이 보내서 왔던 이 시골 소녀의 말을 단번에 믿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잔다르크를 인근에 있는 뿌아띠에로 보내서 검증을 받게 합니다. 당시 뿌아띠에는 법원과 대학이 있던 곳으로 사제와 법학자들의 중심지였습니다. 잔다르크는 이곳에 가서 두 가지 검사를 받아요. 첫 번째 검사가 바로 처녀성 검사였습니다. 궁정 부인들이 잔다르크를 처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대요. 처녀성 검사를 한 이유는 악마와 교접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아니라면 악마와 교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처녀라면 악마와 접한 적이 없다라는 증거로 읽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고위 사제들과 법학자들의 청문이 있었습니다. What exactly was this vision wedding? I don't remember. 그런데 아무리 대화를 해도 잔다르크에게서는 뭐 사악하다거나 거짓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왕세자 샤를 7세가 잔다르크의 도움을 받아도 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마 워낙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보니 설마 잔다르크가 신의 계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프랑스 왕에게 손해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손해볼 일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잃을 게 없다는 건. 그렇지요. 마침내 왕세자 샤를 7세는 잔다르크를 받아들이고 그녀를 가장 당시 치열하고 중요한 전장이었던 오를레앙 전투에 투입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훈련도 안 받았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당시 오를레앙 성은 잉글랜드군에 포위된 채 거의 200일 넘게 결사항전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프랑스 군대는 오랜 전투에 지칠 대로 지친 데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프랑스군의 패배 소식에 사기도 크게 떨어졌겠죠. 그런데 여기서 잔다르크가 투입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잔다르크가 참전한 첫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잉글랜드를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드디어 승리하나요? 네. 전투를 할 수 있어? 물론 나중에 그려진 상당히 미화된 그림이긴 하지만 어쨌든 잔다르크는 갑옷을 입고 치열한 전투 한가운데서 깃발을 흔들며 프랑스군에게 전진 또는 공격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때부터 잔다르크가 이끄는 프랑스군은 3일간 거의 매일 잉글랜드군과 전투를 벌여서 연전연승하게 됩니다. 우와. 마침내 잔다르크가 오를레앙에 들어간 지 9일째가 되던 날, 오를레앙 성을 반년 넘게 포위하고 있던 잉글랜드 군이 철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근데 됐죠 그 갑자기? 잔다르크의 역할이 진짜 이렇게 칼을 들고 싸우고 지휘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전략가였나?
물론 잉글랜드가 이렇게 200일 넘게 오를레앙을 포위하고 있다가 포위를 푼 게 반드시 잔다르크 때문이다 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추측해 보건대 가장 큰 문제가 아마 보급이었을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 본토에서 벌어진 전쟁도 아니고 끊임없이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보급이 6개월 이상 이루어지기가 힘들었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르레앙에서의 승리는 프랑스에 엄청난 희망의 불씨를 지핍니다. 프랑스인들은 이제 잔다르크가 정말로 진짜 신의 계시를 받은 존재다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군대에서는 잔다르크를 살아있는 성녀로, 그래서 오르레앙의 성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았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무리가 그녀가 나타나면 달려와서 그녀를 만지거나 심지어는 그녀가 타고 있는 말을 만지려 했다. 이 오르레앙에서의 승리는 빠르게 전 유럽으로 퍼져갑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도 잔다르크를 둘러싼 온갖 신화가 그래서 창조되고요. 보통 이런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면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신화가 뭐죠? 출생에 대한 그렇죠. 출생에 관한 아래서- 창조 신화. 아래서 나왔건 네.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었건 누구는 뒤꿈치에서 나왔건 잔다르크도 이렇게 태어날 때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다거나 잔다르크가 오랫동안 양치기를 했다고 했는데 한 번도 양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거나 양에서 태어났다고. 양에서 태어났다고.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잔다르크를 신기해하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기적의 소녀라고 여겼지만 그럼 잉글랜드의 입장에서는 잔다르크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갑자기 웬 시골 출신의 소녀가 나타나서 프랑스 군을 이끌더니 잉글랜드 군을 무찔렀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공작은 헨리 5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악마의 추종자가 나쁜 주술을 부린 것 같습니다. 즉 잉글랜드는 잔다르크를 성녀가 아니라 정반대, 즉 마녀로 간주하게 됩니다. 와. 성녀와 마녀가 이렇게 쉽게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좀 그러는 시대였나 본데요. 중세 시대에는 과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악마나 마녀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진짜 존재한다. 초자연적인 존재가 정말 있다. 바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신이 프랑스의 편이라고 주장하며 승리를 거머쥔 소녀가 등장한 겁니다. 만일 잔다르크의 말이 맞다면 신앙. 신이 편들어주고 있는 프랑스에 맞서는 잉글랜드는 뭐가 될까요? 악마. 그렇죠. 그러면 잉글랜드는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될까요? 아니다. 제가 악마다. 그렇죠.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잔다르크가 들었다는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가 아니다.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악마의 목소리다. 자기가 지어낸 환상이거나 아니면 사탄의 목소리라고 주장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 잉글랜드 셰익스피어 있잖아요. 그 헨리 6세라는 역사 소설에서 썼어요. 정답에 대해서. 그래서 저주를 내리는 치명적인 마녀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신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믿는 중세 세계관에서 신이 성녀를 보내 프랑스를 지킨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프랑스 군대의 사령관을 맡은 것도 아니고 지휘권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현대 역사가들은 군의 사기를 가장 크게 높였다. 그 때문에 이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또 칼이나 무기를 써서 직접 적들의 목을 베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요. 대신 잔다르크는 전투에 꼭 깃발을 들고 나갔고 이 깃발을 흔들면서 전투 선봉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잔다르크가 전투에 참전해서 이제 승리의 여신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와.
자, 오를레앙 전투 이후에도 승리를 이끌면서 잉글랜드에 빼앗겼던 여러 도시들을 탈환하는데 잔다르크가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파리? 파리? 아닙니다. 바로 오를레앙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 랭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저기를 목표로 삼은 이유는 뭐예요? 네, 랭스는 프랑스 왕국에서 국왕이 전통적으로 대관식을 치르는 곳입니다. 즉 랭스에는 유서 깊은 대성당이 있는데 이곳에서 대관식을 해야만 백성들에게 프랑스 왕의 정통성과 이 왕이 신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게 관례였구나. 그래서 거의 프랑스의 모든 왕들, 한 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왕이 랭스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릅니다. 때문에 잔다르크는 왕세자 샤를 7세가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랭스에서 대관식을 치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가는 길이 문제였습니다. 지도를 볼까요? 이제 샤를 7세를 모시고 잔다르크는 저 북쪽 랭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랭스는 누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까? 부르고뉴파. 그렇죠. 부르고뉴파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랭스까지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가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1429년 6월에 잔다르크는 샤를 7세와 함께 군대를 꾸려서 랭스로 향합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에 넘어갔던 그리고 부르고뉴에 넘어갔던 여러 도시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왕세자 샤를 편으로 돌아섭니다. 트로아라는 곳도 지도에 보이는 이 트로아 성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트로아 성 앞에서 잔다르크는 트로아의 시민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충성스런 프랑스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모두 샤를 국왕에게 나오라. 그대들 앞에 생명을 걸고 말하노니 거룩한 왕국에 이미 속하거나 앞으로 속하게 될 모든 도시에 우리가 들어가 선하고 확실한 평화를 이루어낼 것이다. 누가 막아서더라도 소용없다. 편지에서 굉장한 확신이 느껴지죠. 네. 편지를 본 트로아의 주민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샤를 7세의 군대가 공격을 개시하려 하자 결국 성문을 열고 왕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랭스를 출발한 지 20여일이 지나고 나서 잔다르크 일행은 드디어 랭스에 도착합니다. 랭스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맞서 싸웠을까요? 아니요, 안 싸웠어요. 그렇죠. 문을 활짝 열고 왕 일행을 맞이합니다. 즉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샤를 7세는 랭스에 입성했습니다. 대관식 내내 잔다르크는 이렇게 깃발을 들고 샤를 7세의 곁을 지켰습니다. 성녀로서 왕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때 증인이자 수호자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샤를 7세는 왕세자가 아니라 이제 정말 정식으로 프랑스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왕위 계승권을 잃고 위기에 몰렸던 왕세자가 어떻게 됐어요? 잔다르크 덕분에 신의 인정을 받는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왕을 인도한 잔다르크의 명성도 절정에 달합니다.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왕의 대관식을 치른 것이 또 하나의 기적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자, 프랑스 전역에서 잔다르크를 성녀로 숭배합니다. 그럼 완전 상징적인 존재가 됐네. 그런데 다시 정치 무대로 돌아와 볼까요? 프랑스에는 2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간단하게. 헨리 6세, 깐난하게 헨리 6세. 그리고 이제 샤를 대관식을 7세. 거친 샤르르 7세입니다. 잔다르크가 지지하는 샤르르 7세, 잉글랜드가 내세우는 헨리 6세. 이 2명의 왕을 두고 프랑스가 둘로 쪼개진 상태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잔다르크가 활약을 하나요? 그렇죠. 잔다르크는 이번엔 샤르르 7세 왕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잉글랜드가 차지한 프랑스의 파리를 되찾기로 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죠. 아닙니다. 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웬일이지? 자, 군대를 이끌고 파리로 돌진했지만 잔다르크는 부상만 당한 채 퇴각합니다. 잔다르크의 첫 번째 패배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잔다르크의 전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연달아 패배를 거듭합니다. 왜였을까요? 프랑스 왕 샤를 7세는 대관식 이후에 사실 전투를 계속 이어갈 의지가 없었습니다. 누가요? 왕 왜요? 샤를 7세가 원래 유약하기도 했고 다른 방식, 다른 전략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다르크는 계속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냥 소규모의 병력만을 지원했던 겁니다. 바로 다음 해 봄에 잔다르크에게 비극이 닥치게 됩니다. 더 이상 귀에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네, 이 사건은 꽁피에뉴라는 성에서 일어납니다. 꽁피에뉴가 적들에게 함락될 위기에 처했다는 걸 들은 잔다르크가 소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꽁피에뉴로 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투는 만만치가 않았고 성 밖으로 나가서 싸우던 잔다르크는 이제 적에게 쫓겨서 다시 성 안으로 후퇴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잔다르크가 꽁피에뉴 성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꽁피에뉴 성의 지휘관이 성문을 잠궈버립니다. 결국 잔다르크는 적들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이때 잔다르크를 사로잡은 건 잉글랜드와 손을 잡은 프랑스의 부르고뉴파였습니다. 잉글랜드와 손을 잡은 부르고뉴파는 프랑스 왕 샤를 7세가 아닌 잉글랜드가 내세우는 헨리 6세를 지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에게 샤를 7세와 잔다르크가 눈의 가시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식 문제가 나갑니다. 잔다르크가 적들에게 포로로 잡히자 프랑스의 왕 샤를 7세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사실 샤를 7세는 굉장히 유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제 왕도 됐고 이 정도면 됐다. 손절. 손절. 오, 정답. 방송을 몰랐어, 맞는지 몰랐어. 그지. 뭐라 그러려고 그랬죠? 아니 나 너무 쉬운 답이었어. 그렇지, 그렇지. 샤를 7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손절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도움 다 받아놓고. 그렇죠. 그래, 장 2세였으면은 어떻게든 구해냈을 거라고. 장 2세. 좋은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착하잖아요.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본인이 국왕 되는 것도 다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잔다르크가 몇 달 동안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는데 샤를 7세는 배은망덕하게도 아무런 석방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저 왕뿐만이 아닌 잔다르크 빼고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성문도 닫지. 내 자리보다 너무 신격화되면 그렇지, 또 그렇지. 맞아, 맞아. 질투했구나. 질투한 거야. 근데 왜 그런 이유인 건가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입장입니다. 정치란 게 좀 그렇잖아요. 당시 샤를 7세는 잉글랜드와 동맹하고 있던 부르고뉴파와 다시 화해하기 위해서, 즉 부르고뉴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의 입장에서는 침략자인 잉글랜드나 그들과 손을 잡은 부르고뉴나 다 똑같은 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잔다르크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가 샤를 7세에게는 눈에 거슬렸던 겁니다. 즉 잔다르크가 너무 성가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잔다르크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대로 움직이려 했던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또 다른 추측은 질투죠.
질투에서 이제 시작은 질투겠죠. 질투일 것 같아, 질투. 샤를 실세는 이제 왕세자 때부터 정통성을 의심받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잔다르크가 갑자기 등장해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추앙을 받는, 성녀로 추앙받는 상황. 아마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은, 더 많은 사람의 숭배를 받는 존재가 그리 달가워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프랑스 왕 샤를 7세는 잔다르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잔다르크를 구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잔다르크가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잉글랜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당연히 잉글랜드 왕은 자신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던 즉 부르고뉴파에게 우리가 몸값을 지불하니 잔다르크를 넘겨라 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결국 1430년 11월 잔다르크는 잉글랜드 군에게 팔리게 됩니다. 어떡해. 그러니까 적국의 소나기에 이제 떨어진 거네요. 네, 이때 거래되었던 이 몸값의 금액이 1만 리브르, 지금으로 치면 한 50억을 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을 줬죠? 이 돈을 주고 잉글랜드는 부르고뉴파로부터 잔다르크의 신병을 사게 됩니다. 잉글랜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잔다르크? 악마잖아요, 본인들한테. 그러니까 사기를 저하시켜야죠. 프랑스 사기를. 니네가 믿고 있던 이 신격이라는 이 신처럼 믿고 있는 이 사람은 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신이라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니? 뭐 이런 것처럼 네. 사기를 확 떨어뜨리겠지. 프랑스인들에게 성녀로 인정받던 잔을 이제 악마의 추종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녀를 교회에 넘겨 이단 재판을 받게 합니다. 즉 신이 프랑스의 편이 아니라 잉글랜드의 편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잔다르크는 이단 재판을 받기 위해서 노르망디 루앙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루앙에서 잔다르크는 쇠사슬에 묶인 채 루앙성에 있는 높은 탑 안에 갇히게 됩니다. 실루엣 씨, 그 잔다르크에게 어떤 대우도 아무것도 안 해줬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저때? 근데 저 때 잔다르크가 너무 힘들었대요. 물 한 바가지에다가 젤을 타서 그거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젤을 타서 그거를 줬다고 젤을? 하더라고요. 네. 쟤는 왜 타? 네.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죗값이라고 회개하는 값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거를 이제 밥으로 줬다고. 자, 모든 것이 잔다르크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신문관들은 잔다르크를 작정하고 이단으로 만들고자 했고 몰아붙입니다. 결국 이 재판에서는 피고 스스로 자신이 이단이나 마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잔다르크는 무려 5개월에 걸쳐서 29번에 넘는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재판 기록이 담긴 필사본 기록이 남아 있는데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어머. 처음에는 이제 중세 불어로 기록했고 나중엔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 그걸 라틴어로 번역했다고 하는데 한 630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인데 이 재판 기록엔 잔다르크의 재판도 남아 있고 그 이후의 기록까지 이렇게 있는 재판 기록입니다. 신문 과정에서 이제 수십 명의 성직자와 법학자들이 매일 서너 시간씩 온갖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어려운 질문들, 복잡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문맹에 교육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19살 소녀가 당대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과 맞서야 했던 것입니다. Claim to be my judges. You be careful. 하지만 잔다르크는 매우 당당한 태도로 이들에 잘 맞서 싸웠다라고 전해져 옵니다. 결국 재판관들은 잔다르크에게 마녀이자 예언가인죄, 그다음에 이단죄, 마법으로 적을 살해한 죄, 악령을 불러내서 도움을 받은 죄 등 70여 개의 죄목을 만들어냅니다. 와, 진짜 너무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12개의 죄목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때 마녀라는 죄목은 사실 포함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차례 처녀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마녀다를 입증하는 것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 최종 그 판결문에 그 남장을 했다는 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이해하기 힘든 게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죄악이었어요. 그 뭐 성경책에서 나온 거죠. 신의 그 섭리를 위반했다는 거, 어기는 거죠. 결국 1431년 5월 30일 잔다르크는 루앙시의 광장에서 화형에 처해집니다. 아침 일찍 광장에는 화형대가 높이 세워집니다. 왜? 많은 사람이 봐야 하니까. 그리고 잔다르크는 화형대에 묶이고 판결문이 낭독됩니다. Finally, and that you are a child of superstition, a wanderer from the faith, an invoker of demons, an idolater, and a heretic. 화형대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서 정식 문제 나갑니다. 잔다르크는 일반적인 화형과 달리 무려 3번이나 집요하게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네, 규현 씨, 누가 지원 씨? 하세요. 나 아니, 맞힐 아니.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 정답. 네, 불을 붙이는데 자꾸 불이 꺼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답입니다. 정답. 피터. 그 영국이 되게 걱정한 것 같았어요. 뭐가 남아 있으면 뼈다든지 이면 네. 그거 가지고 프랑스 사람들 다시 장닭 막 으쌰으쌰 할 거라고. 그래서 완전 태워버려. 정답입니다. 뭐라고? 자, 잔다르크는 프랑스인들에게 성녀로 추앙받았다고 했죠. 시신이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시신이 숭배의 대상이 될까봐 잉글랜드는 그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아, 그거를 차단해버린 거구나. 그렇죠. 그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리기 위해서 3차례 화형을 진행했습니다. 불이 다 꺼지고 나서 남아있는 것은 작은 뼈 조각과 재뿐이었고 이 작은 뼈 조각은 그냥 강에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잔다르크에게는 제대로 된 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를 구해낸 영웅 잔다르크는 19회의 짧고 뜨거운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자, 잔다르크가 이 짧은 생애를 마치고 사망한 뒤에 다시 이제 100년 전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은 프랑스에 매우 유리하게 전개됩니다. 1453년 가스티용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프랑스가 승리하면서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116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전쟁의 발단이 되었던 프랑스의 보르도 아키텐 지방을 비롯해서 잉글랜드가 차지해왔던 영토는 모두 깔레를 제외하고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샤를 7세는 약 3년이 지나고 나서 잔다르크를 복권시켜줍니다. 잔다르크에 대한 루앙에서 벌어졌던 그 재판이 무효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뒤늦게야. 뒤늦게. 왜 뒷북을 쳤을까요? 본인이 그만큼 자애로운 왕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이유는 잔다르크가 교회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이단으로 화형되었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뭐가 됩니까? 그러네. 그 이단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샤를 7세는 잔다르크가 죽은 뒤에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허무하다. 그런데
잔다르크를 이용한 건 샤를 7세만이 아니었습니다. 잔다르크는 죽은 후에도 여러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러저러한 나라들 그리고 다양한 집단들의 아이콘이 되어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전쟁 중이던 프랑스에서는 갑자기 잔다르크에 대한 전 국민적인 숭배 열기가 고조됩니다. 잔다르크를 그린 엽서가 그때 막 발행되고 널리 사용되는데 참호 속의 희망, 신의 사자, 우리 프랑스의 별, 우리 자매 잔다르크, 희망의 별, 우리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의 싸움을 이끌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세요. 잔다르크가 프랑스에서만 아이콘으로 이용된 건 아닙니다. 프랑스를 넘어 세계 여러 나라로 건너가는데 이때 미국 재무부가 바로 전쟁 자금, 전비를 기부받기 위해서 잔다르크를 이용합니다. 자본주의에도 저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더 놀라운 거는 잔다르크가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1907년 일본이 한참 조선 침략을 준비하던 그 시점에 애국지사 장지연 선생이 애국 부인전이라는 잔다르크의 전기 소설을 번안 소설인데 이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그 유관순 열사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가 3.1 운동했을 때가 18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때 그 애국 부인전이라는 소설을 읽고 잔다르크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